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여수산단 기업에 1차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기업 11곳에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에서 500년 전 조선시대 방식으로 분청사기를 만드는 전통 흑가마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흥군은 다양한 분청사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 방식과 가치를 계승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가 직접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순천 기적의 놀이터 4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놀이터 조성에 시민들의 기대와 다른 지역의 관심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여수산단 기업에 대해 1차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대기업 위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감독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요?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여수산단 기업들.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빠르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로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감독기관이 내린 처분 결과를 놓고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LG화학, GS칼텍스 등 대기업 11곳에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이 위반한 게 처음이라 200만 원이 최대치였습니다. 반면에 대기오염물 측정업체 3곳은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측정업체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입니다. 기업 관계자와 대기오염 물질 측정업체 측이 나눈 SNS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큰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또 특히 그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15배까지도 기준치를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법 강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배출 조작으로 인해서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법에 대한 기업의 의식 강화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도자기 분청사기는 소탈한 멋이 담긴 서민들의 도자기로 불렸습니다. 고흥군은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가 그대로 남아있어 대표적인 도요 유적지로 꼽히는데요. 이런 고흥군의 전통 방식으로 분청사기를 만드는 재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혹여나 금이 갈까. 황토색 흙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갓 세상으로 나온 분청사기에는 기다림으로 빚어낸 운치가 묻어 있습니다. 사적 제519호로 지정된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에서 분청사기 흙가마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운대리 흙가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통가마 방식으로 분청사기를 만드는데 흙으로 빚은 도자기 표면에 자연스럽게 불길과 불티가 닿아 도자기가 구워집니다. 방금 전통 흙가마에서 꺼낸 분청사기입니다. 1200도 이상의 뜨거운 가마에서 일주일 이상 단단하게 빚어졌는데요. 이 투박한 듯 자연스러운 빛깔과 무늬가 분청사기 고유의 멋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는 모두 160여 점. 도장을 찍은 듯한 인화 무늬와 특유의 회청빛 색감은 청자나 백자와는 다른 분청사기만의 특징입니다. 청자, 백자,
분청사기 3가지를 진열해 놨을 때 그래도 제일 맨 마지막으로 남는 게 분청사기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보면 볼수록 뭔가 그 좀 꾸미지 않고 소박한 그런 느낌들이 마음에 닿는 게 많거든요. 실적으로 생각보다는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흥군 운대리는 일찌감치 다양한 가마터와 유물들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고흥군은 운대리 도요지의 전통 방식을 계승하고 분청문화박물관을 통해 그 가치와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에 이러한 우수한 전통적인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그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와서 이렇게 분청사기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전통 가마에서 구워볼 수 있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탈진 언덕에 자리한 흑가마는 앞으로도 1년에 4차례 이상 분청사기를 구워낼 예정입니다. 500년 전 도자기를 굽던 선조들의 숨결이 지역민의 관심 속에서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반쯤 썩은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해당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안방에서 숨진 채 부패돼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시신은 47살 남성 A모 씨로 일용직 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 시간 전해드린 고흥 목사 분신 사건 보도와 관련해 분신 직전 목사와 신도 간의 말다툼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회 신도라고 밝힌 A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난 1일 저녁 7시 10분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갔는데 이미 목사 B씨가 교육관 바닥과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은 상태였으며 불을 붙인 뒤 밖으로 나와 다른 신도가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단 문제로 일부 신도와 목사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분신 직전 말다툼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이 교회 목사 B씨는 분신을 시도해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갈 만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황금 연휴가 맞물리면서 전남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들을 고정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닷속에서 신나는 모험을 즐깁니다.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에 마련된 가상현실 체험관입니다. 과학관에 들어서면 바다와 관련된 과학적 사고와 상상력을 심어주는 풍부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모형 개구리나 잠수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5일과 6일 이틀 동안 과학관을 잘 체험하면서 구축함 만들기, 그다음 잠수함 만들기 체험도 미션으로 할 수 있고요. 바다에 관계되는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친구들 부모님 손잡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가득한 전시회도 풍성합니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요성을 이야기하는 심청전, 바닷속 용공 이야기를 그린 토끼와 자라, 멸치의 꿈과 소금을 만드는 맷돌까지 바다를 주제로 한 전래동화의 놀이 요소를 접목한 전시회와 더불어 거북선 꾸미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타투 스티커 체험, 그리고 바닷속 보물 스탠드 만들기, 그리고 나만의 거북선 만들기, 젤리 도자기 화병 만들기 등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이 해양문화체험관에서 특별전이 오픈을 하는데요. 그 동화 속 바다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고 싶다면 자연과 어우러진 체험 행사장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진도에선 강아지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진돗개 축제가 펼쳐지고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명랑운동회에 참가해보는 것도 아이와 추억을 쌓기엔 안성맞춤입니다. 이 밖에 광양 서천변은 어린이들이 볼만한 공연과 함께 대형 놀이터가 설치되고 초등학생이 제안해 만든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찾는다면 돌이나 통나무를 활용한 친환경 놀이기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곳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요.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한 친환경 놀이터가 순천시에 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널찍한 미끄럼틀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항상 혼자 탔던 미끄럼틀이지만 오늘은 친구들과 손잡고 신나게 내려옵니다. 그물로 만들어진 네트 놀이대에 옹기종기 매달린 어린이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마냥 재밌습니다. 산자락에 조성된 넓은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놀이기구는 미끄럼틀이랑 이런 게 많아서 재밌었고 다음에도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형들이랑 미끄럼틀 놀고 일단 저기 가서 모래로 놀고 여기가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순천시의 네 번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가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이름 지어진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는 용당동 업동 호수공원 인근 3,000제곱미터 부지에 네트 놀이대와 미끄럼틀, 자연학습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재작년부터 주민 간담회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어린이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놀이터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고 실제 조성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 속 놀이터가 아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기적의 놀이터가 환영받는 이유입니다. 순천시에서는 기적의 놀이터를 1호부터 15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호 놀이터는 저희들 봉화산 자락에 업동 호수공원과 계곡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자연과 환경을 이용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한 순천시에는 그동안 전국에서 600여 차례 벤치마킹을 다녀가 놀이터 인식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적의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가 방사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3일 영광군청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10개 지자체와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보관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관리시설을 만들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기요금이 오르고 지원금 중복이 부담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국가산단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시의 건의를 받아 산단 3,600만 제곱미터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을 고시일로 통보했습니다. 악취관리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 규제에 나설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산단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어업관리단과 수협,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무면허 어업과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최근 전남 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재작년 326건과 지난해 30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과 제주의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지역 예선전이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일보가 주최한 2019 미스 전남 제주 지역에서 지는 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 재학 중인 이마로 씨가 선발됐고 장안대 항공관광과를 졸업한 강지수 씨와 호남대 뷰티미용학과를 졸업한 최영전 씨가 각각 선과 미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11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대회 지역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순천의 한 식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선 대표와 자원봉사자들은 29일 순천의 한 중식당에서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4년부터 해마다 두세 번씩 주위 어려운 이웃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요식업을 해오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주변에 고마움을 갖기 위해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점심 식사와 어떤 이런 오락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게끔 처음에는 그냥 어르신들 존경하는 마음에 그냥 처음에 시작하게 돼서 매년 14년째 습관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안 하면은 자꾸 하고 싶고 어르신들도 뵙고 싶고 항시 어르신들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시는 모습 보면 저는 며칠째 계속 기분이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전 세계 바다 역사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볼 수 있는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은 복사본이 아닌 실물 표본으로만 전시된 국내 유일의 박물관으로 1,700여 종, 5만 6천여 점에 달하는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2년 송지면의 한 폐교 건물의 전시를 시작해 100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조성했습니다.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도해의 싱싱한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9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3일부터 나흘 동안 해변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는 공연과 체험, 전시 판매 등 46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완도군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장보고 상단 행렬 퍼레이드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보고 대사의 어리 깃든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리고 완도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수산물을 먹고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등의 다채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으뜸 맛집 선정 과정과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면서 목포시가 선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으뜸 맛집 100곳 선정이 일회성이 아닌 해마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150선 또는 200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최종 목표는 업소의 경쟁력을 높여 목포의 맛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 업계 종사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잠재우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9년 지자체 재정 분석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곳이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수년째 재정 자립도 최하위라는 불명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원인과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지역들의 그 재정 악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22개 지자체 중에서 16곳이 공무원들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게 이제 물론 전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24곳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시가 18곳, 군이 71곳, 그리고 그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가 35곳 이렇다는 건데, 그나마 이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전남이 1위에요. 16곳. 강원도, 경북.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선두에 전남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네, 공무원 인건비조차 이렇게 지자체에서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지방세의 비중을 가리키는데요. 전국적으로 5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25.7%로 재정 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꼴찌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82%예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는 68.4%, 인천이 64.8%, 또 부산이 56.7%. 이렇게 지금 지역 간에 너무 편중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전남 지자체만 따져보면 별 의미는 없지만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여수가 33.8%, 광양이 24.6%, 그다음에 순천, 목포, 나주 순인데요, 약 18%대. 그리고 군 단위는 유일하게 화성군만 18%대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군의 평균을 보면 군 평균이 우리 전남 군의 평균이 8.5%로 열악하죠. 그 중에서 보성군이 5.3%로 22개 시군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악순환인데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뭐 사회복지예산뿐만 아니라 경제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가 계속 열악화되고, 그럼 인구는 다시 시군에서 다시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고,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다시 지방세가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예.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들이 돼요. 첫째는 이제 지방세와 세액 수입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전부 그 주된 부분을 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비는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일 거고, 두 번째로 변변한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는 산업 구조가 가장 또 문제일 겁니다. 전남 특히 그런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에서 지자체장을 위한 섬신성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더욱 이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들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이제 벌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즉 지방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도 기업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전남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기업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추세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장 뭐 뚜렷한 특별한 해결책을 갖지 못한 채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또 예결위 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직접 뭐 현장들 분위기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제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 총 58명입니다. 네. 이 58명이 결국 이 도의회는 작은 국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의원들의 가장 큰 목적이, 물론 전남도 전체를 대변하는 일도 하지만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즉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일을 가장 큰 임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은 먼저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각 지역의 도의원들이 너는 잘 모르게 집행부에 찾아가서, 아니면 집행부를 불러서 본예산에 지역 관련 예산이 편성되게끔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예결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왕이면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예산 증액권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감을 하려면 또 다른 지역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을 찾아서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만큼 자기 지역의 예산을 정액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돕니다.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우리 가끔 보면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끼어넣기 예산이다, 쪽지 예산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굉장한 비판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도의회에서도 마지막에 한 푼이라도 더 자기 지역에 가져가기 위한 끼어넣기 예산이라든지 쪽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각 지역 도의원들의 처절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앞서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던 내용 중에 뭐 이제 다른 예산들이 삭감이 돼야 사실은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삭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 2019년도에 우리 도만 보면요, 약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이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복지 예산이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약 35.3%.
근데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총 8개 분야인데요. 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또 보육, 가족 및 여성 관련 예산, 또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분야의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었고 또 삭감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이 복지 예산에 관해서는 정말로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우리 자체장이나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또 이 예산 삭감 또 중에 분명히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통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재정 자립도가 그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데들 빼고 나머지 이제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시도들은 다 낮아요. 결국 국가는 부자고 지자체는 가난한 지자체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또 그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지자체 중에 광역단체는 없어요. 광역단체는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초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부자고 지자체는 가난하고 또 광역은 좀 부자고 여기는 좀 가난하고 하는 이런 구조, 재정 자립도가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맨날 하는 게 가서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거를 유일한 그 자기 치적으로 생각하고 험한데 막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예산 문제 말고는 할 게 없는 그 예산 문제만 하면 재선 3선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거다 보니까 국회의 의정활동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거고 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권한들이 좀 더 많이 그 재정들이 좀 내려와야 재정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재정 구조들이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그 국회의원들도 제 역할을 하고 도의원들도 제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밑으로부터 그 재정이 좀 건전화되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복지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건 사실 이야기가 자칫하면 시혜적인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그 자체가 그 어떤 사회 생산활동, 생산력을 담보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걸 시혜의 측면으로 바라볼 만한, 꼭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지금 현재 구조로 보자면 앞으로 이건 계속 악순환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결국은 전남도도 빨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고, 좀 더 많은 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 좋은 산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런 노력들도 분명히 다들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열악한 재정은 사실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되는 대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들을 좀 조정하자. 그 다음에 지역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자 하는 여러 가지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면들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좀 이렇게 진전되지 못하고 남아있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도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걱정거리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노력하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아까 그 복지비 관련해서는 정말 사회복지는 어느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국가적인 부담할 사업들은 국가적인 부담을 좀 더 늘리고요. 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재정이 투여되는 이런 구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도의회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지방 재정 분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세로 투여되는 예산이 현재 11%였는데 15%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2020년에 21%가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통관 범위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11%에서 15%로 이렇게 늘리면은 이 전남도 같은 경우는 약 매년 1,700억 정도의 어떤 재정이 더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 분담을 해줘야지만이 열악한 지방 재정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의원 입장에서 우리 전남도지사 김영덕 도지사를 견제할 입장에서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잘한 건 잘한 것이니까요. 우리 김영덕 도지사가 취임부터 지난 8개월 동안 시도 관객단체장의 주민 만족도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1위가 아니라 우리 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에 따르면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올해 1사분기에 전남 고용률이 지난해에는 60.4%였는데 61.9%로 1.5% 증가했어요. 반면에 실업률은 지난해 4.2%였는데 올해 2.8%로 1.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최고의 실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김영덕 도지사 취임 이후에 민선 7기 이후에 약 8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나 봐요. 그 대표적인 게 GS 칼텍스, LG화학, 또 포스코 ESM, 또 한평의 사포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런 투자 유치, 또 재정 투입에 따른 공공 일자리 증가했고요. 또 최근에 영암에 있는 대물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조선업 회복에 따른 자금 물량 증가 등으로 이렇게 전남의 고용 지표가 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남에 약간 희망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의원님이 이제 세금 인상이라든가 또 그동안 잘했던 점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선생님 좀 들어보셨을 때 그 중에 좀 빠진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고향세 같은 것들, 또 그것도 걷겠다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체적인 재정 구조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진척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문제는 오히려 지방권을 저해하는 반대의 측면을 갖고 있는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지방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정 자립도는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문제에 대한 이걸 조절하자는 논의도 굉장히 많은데 77.5 대 22.5라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7대 3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요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재정의 자율성들을 지방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런 문제들은 계속 악순환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나마 이제 우리 전남도처럼 좀 투자 유치도 받고 어떻게 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지자체들은 또 계속 악화되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전남도 언제 다시 악화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좀 더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립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모든 시설들을 지방이 좀 더 분산해야 한다.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이런 불균형 해소가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구 분산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많은 사람이 그 좁은 데 뭉쳐 살고 있는 이 비효율과 불합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진행됐던 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국회를 빨리 옮겨왔으면 좋겠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와야 된다. 그래야 행정의 비효율성을 반 이상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좀 더 분산될 수 있고 인구가 좀 더 전국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인위적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빨리 인구를 분산시키고 또
또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책들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지방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나갈 것이다. 여기서 더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예,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뭐 수십 년이 지났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스갯소리로 2할 자치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까 구체적으로 수치 말씀해 줬지만 거의 8대2 수준으로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7대3, 더 나아가서는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그러니까 지방세가 최소 30에서 40% 정도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지방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고양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만 살 게 아니라 지방까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 전남도도 예를 들어보면은 정말 전남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전남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결국은 서울, 경기도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의 발전은 결국 지역의 인재에 의한 발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들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여더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이 함께 사는 이런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같은 경우에 지금 전남 같은 경우가 항상 우리가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게 정말 열악한 재정 여건이다. 뭐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져 떨어져 있다. 또 못 사는 동네 낙후 지역이다. 이렇게 항상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전남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가질 수 없는 많은 자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근처에 목포를 예를 들면 사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특히 서부권의 가장 중추적인 도시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대양산다 미분양으로 인한 어떤 재정 여건의 악화로 그 역할을 못 해왔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마세도시 선포식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케이블카를 통한 관광 유치 등 지금 정말로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도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전남 도민들이 이제 정말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화된 전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자치 실현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 분권은 오히려 좀 후퇴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그게 그 재정 분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돈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결국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지방 소비세를 아까 11%, 15% 올렸고 이제 21% 올려야 되는데 아마 반대할 겁니다. 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지금 현재 8대2에서 7대3 더 나아가서 6대4로 해야 되는데 반대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들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정부에서 큰 틀에서 지방과 서울이 함께 사는 그런 정책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정말로 패배 의식이 벗어나서 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재부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기재부를 바꾸려면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좀 더 실어줘야 그 대통령이 관료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좀 더 일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대통령 힘을 너무 빨리 빼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 방향들을 잡고 그 방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는 항상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지금 뭐 지방세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하여 권한의 지방 이양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방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 항상 있다는 문제가 책임성 문제, 자율성 문제가 나와요. 과연 지방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중앙과 지방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광역과 기초도 그래요. 지금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권한들은 도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시군에 내려주는 건 이제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부분도 더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역시 광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그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지자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좋은 사람 뽑고 지방 의원들도 좋은 사람 뽑고 계속 감시하고 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자체 기초부터 이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시민들부터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에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권한에 좀 더 많은 이양 그리고 그 지방이 좀 더 많이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내는 것 이게 전남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사실은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 앞으로 우리 전남이 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정부가 먼저 변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먼저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지자체들이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책들을 가지고 그 방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중앙정부에 좋은 방책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 이게 그렇지 않고 맨날 이제 특별교부세 이야기만 하면 어디나 다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올바르고 내용이 충실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또 도의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활약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네, 아까 재정 자립도의 구성 요건이 먼저 예산 분의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방세는 결국 인구수와 기업 수인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아주 단기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 분모 역할하는 예산 부분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방만한 예산을 하지 않는다면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 그 중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예산을 많이 늘리고 정말 불필요한 복지 예산 줄이고 선집적 예산 줄여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올해 4,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지역 산업 선도 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업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추경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약 850억 정도를 추가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의회라든지 시의회 그리고 지자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만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단순히 한 명 한 명의 뭐 의견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모색이 돼야 또 국가에서도 이 목소리를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 재정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과제임에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방세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한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11도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들이 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고 수시로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까지는 낮에 덥다가 대체 휴일인 월요일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은 계속해 맑아서요. 연휴 기간 동안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야외에서 비걱정 없이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에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벼차단이나 수분 섭취 등 간과할 수 있는 점들 꼭 챙겨서 건강을 지키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